폼페이.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제공의 해외 관광지 오디오 가이드 투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릴 유적지는 바로 폼페이입니다. 가장 잔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가장 아름다운 혹은 가장 완벽한 고대의 모습을 간직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폼페이는 기원전부터 중개무역과 휴양지로 유명한 도시였던 곳으로 기원전 89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더욱더 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원 후 63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도시는 차근차근 재건을 했으나 다시 발전하던 도시에 16년 후인 79년 8월 24일 오전부터 전조를 보이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과 함께 역사 속에 묻히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은 당시의 대폭발로 목숨을 잃었으며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무려 1500년이 흐른 1592년, 폼페이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발견된 몇몇의 건물과 회화 작품 등을 통해 폼페이는 다시금 역사 속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발견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굴이 여의치 않았고 1748년이 되었을 때 부르봉 왕조의 도굴과도 같은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조각과 모자이크화 등은 프랑스의 왕궁으로 옮겨졌으나 평민들이 사용하던 사료적 가치를 가진 단순한 물품은 훼손되며 사장되었습니다. 그 후 1861년 통일 이탈리아의 초대 국왕이었던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는 고고학자 주세페 비오렐리를 대표로 하는 발굴단을 구성하여 정확한 발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폼페이는 갑작스런 화산 폭발로 인해 약 6에서 8m에 이르는 화산재에 묻히게 되었고 그 위로 비가 내리게 되어 자연스럽게 화석화되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으며 당시 발굴단이 사체가 있던 자리에 석고를 부어 발굴한 석고 캐스트들은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과 공포스러웠던 자연재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간 100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이자 고대 로마 문명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주 무대로 다양한 역할을 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바다였던 입구에서 바로 마주하게 되는 포르타 마리나를 시작으로 약 20세기 전에 로마인들의 생활 양식과 화려한 문화와 과학과 함께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살펴볼 수 있는 폼페이를 둘러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및 티켓. 가장 기본적인 이동 방법은 나폴리 중앙역 지하에 위치한 역에서 사철을 이용해 폼페이 스카비역에서 하차 후 기차역을 등지고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폼페이 유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열차를 탑승하여 폼페이역으로 가서 먼 거리를 걸어오거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 나폴리에서 일반 열차가 아닌 사철을 이용해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폼페이 스카비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폼페이의 티켓은 정문을 통과하여 왼쪽에 위치해 있는 티켓 판매소에서 구매를 할 수 있으며 매표소의 왼쪽에는 화장실이 있으니 가급적 한번 방문해 주세요. 관광지에는 화장실이 하나만 있으며 이 또한 수많은 사람으로 복잡하니 가급적 입구의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폼페이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7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관람 시간 1시간 30분 전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료는 11유로이며 입장권 구매 후 오른쪽 한 계단을 내려온 전망대에서 입구의 전경과 과거 해안 도시였음을 알려주는 돌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돌문인 포르타 마리나 옆으로 과거의 건물들이 보이며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잔디밭에 1층과 2층 사이에 배를 묶어두었던 흔적인 돌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구매하셨으면 전망대를 지나 표 검사를 받으시고 기원전 찬란했던 문화를 보여주는 돌을 밟으며 폼페이로 들어가면 됩니다. 무더운 지방에 그늘도 잘 없는 관광지이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체력에 자신이 없으시면 가급적 짧은 코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포르타 마리나.
표 검사를 한 후 넓은 판석으로 포장된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폼페이의 입구입니다. 문이라는 의미를 가진 포르타와 바다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바다 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있으며 큰 문과 작은 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집마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 마차가 들어오는 문과 사람이 들어가는 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통로로 이용되는 마차가 들어가는 문 아래에는 도를 이용해 폼페이에서 허용되는 크기의 마차를 검사하는 시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개무역지로 워낙 많은 사람과 마차가 방문을 하여 도시의 질서와 교통 통행을 위해 규격화된 마차만 통과시킨 폼페이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폼페이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벽돌과 화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포졸라를 이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포졸라는 화산 지역에서 나는 특수한 재료로 물과 희석을 하면 견고해지는 현재의 시멘트 같은 재료를 말합니다. 2000년이 넘은 문을 통과해보면 양옆으로 인도가 놓여진 마찻길을 볼 수가 있으며 마찻길 바닥에는 넓은 판석 사이사이에 새하얀 반사석을 두어 어두운 밤에도 도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7개의 문 중에 상업과 어업에 활용된 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외국의 선원들이 반드시 통과하게끔 구성되어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바실리카. 포르타 마리나를 통과하여 오른쪽으로 서 있는 벽을 따라 약 20m 정도 걸어가면 벽의 중앙이 뚫려 있으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을 가진 장소가 있으며 이곳이 바로 바실리카입니다. 뚫려진 벽의 바닥에는 당시 문을 달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홈이 있어 이곳이 문이 있던 건물임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실리카는 공공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였으며 당시 바실리카는 주로 법정과 공공사업의 논의, 그리고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폼페이 대지진 당시에 거의 다 무너진 것을 복원했던 모습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벽면 쪽에 숨겨져 있던 나와 있는 기둥들은 벽돌로 만들어 대리석으로 마감하여 화려하게 보였으며 2열 늘어선 기둥들이 웅장했던 건물의 모습을 잠시나마 상상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벽을 통해 들어간 우측에 보이는 2층 건물은 당시의 법정으로 사용되었으며 기둥으로 둘러싸인 중앙의 홀에서는 상거래나 토론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로와 만나고 있는 방향이 정문이었으며 해상을 통해 유입되는 이방인들이 법을 심판하는 법원 건물을 가장 먼저 봄으로써 준법 정신의 함양과 치안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 현재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중론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 바실리카의 바로 옆에 자리한 아폴로 신전은 그리스인들이 폼페이를 지배하던 BC 6세기경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발굴 당시 발견된 그리스의 아타카 양식과 코린트 양식의 토기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 기원전 5세기경 로마인들에 의해 바실리카와 같은 양식으로 개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의 광장을 도리아 양식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회랑이 둘러싸고 있으며 중앙 광장에는 재단으로 추측되는 하얀색의 단이 들어서 있습니다. 단의 뒤쪽으로는 신전의 본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며 본 건물은 바로 이 신전의 주인 아폴로와 그의 여동생 다이아나를 모시는 건물로 화려한 코린트 양식의 기둥들로 건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은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있는 흰색의 이오니아식 기둥 위에 반구로 파여진 형태의 해시계가 있으며 이 해시계를 이용해서 신전 의식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잔디 광장의 오른쪽에 서 있는 청동상이 바로 아폴로 동상이며 왼쪽에 상체만 남아있는 것이 아폴로의 쌍둥이 여동생인 다이아나로 원본은 현재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전의 오른쪽으로 출구가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바로 포로와 연결됩니다. 포로, 공회장. 포로라고 불리는 장소로 지금은 황량한 잔디밭과 복원이 덜 된 기둥들만 남아있지만
화산재로 덮이기 전까지는 폼페이의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중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 포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전이 있었으며 정치를 행하던 쿠리아, 시장이었던 마실룸들이 있었으며 폼페이의 가장 큰 도로 중 하나인 아본단자 거리가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곳은 잔디밭을 중심으로 도리아식 기둥들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 기둥을 이용해 지붕을 덮어 2층 회랑을 만들어 보행자들이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중앙의 광장은 38m의 폭을 가진 150여 미터의 규모였으며 광장에서 베수비오 화산 쪽으로는 삼신인 헤라, 제우스, 아테나를 모시는 제우스 신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광장의 중앙 왼쪽에는 연설을 할 수 있는 설교단이 위치해 있으며 멋진 조각상들이 광장 이곳저곳에 놓여져 있어 폼페이인들의 예술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폼페이는 거의 모든 곳이 그렇지만 2000여 년 전 상상 속의 모습을 스스로 그려보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여행 방법입니다. 항상 이런저런 상상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떠올리며 다녀보는 건 어떨까요? 곡물 계량소. 포로의 서쪽 아폴로 신전의 벽면에 보이는 자그마한 흔적은 상당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선반에 다양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이 바로 폼페이의 규격화된 계량 용기를 검사하는 장소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우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며 농사를 지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시장 경제 속에서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활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활용 방법은 시장에서 곡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이용하는 계량 용기, 즉 양을 측정하는 용기들을 정기적으로 이곳으로 가져와 검사하여 정상적인 양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 시장의 감독 등 오늘날의 시장 경제 체제와 비슷한 모습의 폼페이 시민을 추론해 볼 수 있게끔 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곡물 저장소. 이곳은 폼페이의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와 판매하는 시장 역할을 하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발굴된 생활 토기들과 화산재에 덮여 사망했던 사람들의 시체가 묻혀있던 자리에 석고를 부어 만든 석고 캐스트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석고 캐스트를 보면 화산 폭발 당시 긴박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치다 넘어진 채로 죽은 임산부와 앉은 채로 코와 입을 막고 기도하듯 죽어갔던 모습으로 화산재에 덮여 최후를 맞이한 시민들. 슬프면서도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 포로에서 북쪽인 베수비오 화산 쪽으로 보여지는 기둥이 놓여진 이곳이 올림푸스 산의 최고의 신 제우스와 그녀의 부인인 헤라, 그리고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에게 바쳐진 신전입니다. 전형적인 고대 그리스의 신전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며 포로와 바로 맞닿아 많은 시민들에게 가장 신성시되었던 장소로 보여집니다. 건물의 입구에는 제단이 있었으며 계단을 올라 지붕이 덮인 신전으로 올라가면 신들을 모시던 본당으로 연결되었으며 그 본당에 삼신으로 불리는 제우스, 헤라, 아테나를 신성시하며 그들을 경배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고대부터 활화산이던 베수비오를 향하게 신전을 지어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는 기능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포로의 주변으로는 당시 제우스 신전의 지붕이나 아치문 장식 등으로 사용되던 잔해들이 복원을 기다리며 혹은 복원을 마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전을 정면으로 하고 왼쪽의 곡물 저장소 옆에는 당시 공용 화장실의 터가 있으며 공용 화장실과 신전 사이의 아치문을 통과해 바로 보이는 벽면에는 당시의 통행 방향을 나타내는 말 모양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신전의 뒤쪽에는 음료 등을 파는 휴게소와 화장실이 있으니 잠시 들러 다음 여행을 위해 목을 축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 욕장. 고대 로마의 도시답게 이곳 폼페이도 목욕 문화의 산실인 대중목욕탕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발굴된 공화장 뒤에 위치한 공중목욕탕인 테르메 디 포로입니다. 목욕탕의 입구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아치 창문으로 둘러싸인 잔디밭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욕만이 아닌 산림욕과 운동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입구를 통해 목욕탕의 내부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둥근 지붕을 가진 탈의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벽은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치장되어 있으며 벽에는 나무를 박아 옷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탈의실의 남쪽에는 시원한 물이 있는 냉탕이 있으며 옆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창동 화로를 이용한 지금의 습식 사우나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벽을 둘러싸며 본인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아틀라스 인들 조각이 있으며 습식 사우나장의 자연 채광창을 손으로 살짝 가리면 창문의 바로 아래에 신의 얼굴이 나타나니 한번 체험해 보세요. 다시 그 옆방에는 온탕이 위치해 있으며 데워진 온수가 있는 네모 반듯한 욕조와 목을 축일 수 있는 냉수가 나오는 분수대가 함께 있습니다. 온탕의 천장은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아치형 지붕에 홈을 파고 분수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을 이용해 최대한 수증기를 걷어내고 홈이 파인 아치형 지붕에 맺힌 수증기는 물이 되어 벽을 따라 바닥으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온 물은 배수관을 타고 마을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흘러들어 다시 한번 용변을 치우는 용도로 사용되며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폼페이는 관을 이용한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 그와 함께 물의 재활용을 이미 2000년 전부터 활용하였습니다. 프레스코화와 화려한 조각의 예술적인 측면과 물을 데우는 아궁이를 이용한 사우나,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과학, 무려 2000년 전부터 생활에 녹아있는 참으로 놀라운 도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니 음식점. 공용 목욕탕에서 북쪽 출구로 나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곳은 간단한 음식과 음료, 와인 등을 팔던 장소입니다. 디귿자로 생긴 테이블에는 둥근 구멍을 내고 빵을 굽는 화덕으로 쓰거나 음료로 주로 마시던 와인을 담아두고 팔곤 했습니다. 몇 가지 관심을 두자면 건물의 가장 앞에 입구 쪽 바닥을 보면 낮은 턱이 있으며 이 턱에는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는 저녁이면 나무 판자를 그곳에 세워 도둑을 예방하고 문이 닫았음을 보여줬을 거로 보여집니다. 폼페이의 건물들은 거의 다 2층 건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술집의 경우도 1층은 상가로, 2층은 이 상점의 주인 혹은 종업원들의 주거시설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현재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현재 주상복합 건물과 같은 유형으로 무려 2000년도 넘는 시간 전에 이미 주상복합 건물을 운영하고 있던 그들의 삶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곳은 집장촌인 루파나라에 위치한 가니 음식점과 함께 가장 많은 동전이 발굴되어 당시 성업하던 가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업이 번성하고 로마 제국의 도시였던 만큼 상당히 발달된 상거래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장소입니다. 비극 시인의 집. 가니 음식점의 바로 옆으로 현관이 나 있는 전형적인 기원전 로마 시대의 주택 모습을 하고 있으며 발굴 당시 발견된 연극의 리허설 장면을 묘사한 모자이크 화가 응접실에 있어 비극 시인의 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자이크는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크지 않은 규모에 비해 집안을 장식하고 있는 수준 높은 프레스코화나 장식품들이 당시 이 집의 거주자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현관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화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검은색 개의 모습과 함께 라틴어로 개조심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모자이크화를 보호하기 위해 현관으로의 출입은 봉쇄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정문의 왼쪽 길에 걸어가서 다른 문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하게 조성된 정원과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회랑에 있는 헤라와 제우스, 이피제니아의 희생, 브리제이데이의 밥치 등의 화려한 프레스코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레스코화란 벽면에 석회 반죽을 바르고 반죽이 마르기 전 색을 입혀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가장 오래된 회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약 기원전 3000년에 그려진 그리스 크레타 섬의 흐노소스의 벽화 역시 프레스코화로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우노의 집. 폼페이에서 가장 큰 저택 중 하나로 정원에 있는 물바지 수조에 있는 춤추는 파우노 동상이 발견되어 파우노의 집으로 불리는 장소입니다. 입구에는 아베라는 글을 바닥에 심어두었으며 아베는 안녕하세요라는 라틴어로 아베 마리아로 인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입구로 들어가 청동상에 있는 낙수바지 수조를 지나면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모자이크화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그 뒤쪽으로는 큰 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로마 술라 장군의 조카인 푸블리오의 집으로 당시 권력자의 집을 통해 부유층의 생활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 포로와 면에 있는 폼페이의 시장인 마셀룸입니다. 포로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셀룸의 앞에는 2000년 전 대리석 포장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모습은 포로와 붙어있는 외벽 쪽에는 한 평 남짓의 작은 상점들이 들어서 있으며 그 상점 사이의 출입구로 들어가면 넓은 광장을 둘러싸고 다시 상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내부에 있는 원형으로 세워진 기둥은 당시 해산물을 담아두기 위한 거대한 수조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도명 지붕을 덮어 생선 등을 신선하게 팔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생선용 수조라니 놀랍기만 합니다. 혹은 일각에서는 수조라기보다는 상인들을 위한 차양막을 설치해둔 흔적이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자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 역사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 사실조차 완벽한 진실이라고 말하지 못하듯 연구에 의한 학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스스로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조의 뒤쪽으로 보이는 세 개의 건물 중 가운데 건물은 로마의 황제였던 오타비아누스와 그의 동생인 오타비아, 그리고 오타비아의 아들인 마르켈루스를 기리기 위한 신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셀룸에서 유일하게 지붕이 복원된 구역에는 화려하고 섬세한 프레스코화가 전시되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신전.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신전으로 흰색 대리석 제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제단의 사면에는 다양한 주제의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면은 황소를 잡아 신에게 바치는 의식에 대한 주제이고 후면은 당시 귀족들이 머리에 쓰던 나뭇잎으로 만든 관이 새겨져 있으며 좌우의 측면에는 당시 의식이 진행될 때 사용되던 도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베스피아누스는 왕가 출신이 아닌 전장을 누비던 장군으로 68년 네로가 죽은 뒤 1년 동안 4명의 황제가 즉위할 만큼 혼란스럽던 로마 정쟁 최후의 승리자로 69년 황제로 즉위하여 약 10년간 로마를 통치하며 79년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기 약 한 달 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시민의 땅을 황제 개인의 땅으로 사용하던 네로의 궁전과 황금 연못이 있던 자리에 콜로세움을 세워 시민에게 돌려주어 본인의 위치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했으며 검소한 생활을 해왔던 성격대로 네로 황제 때 무너진 재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황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오마키아. 전면부의 섬세하고도 화려한 대리석 장식 문틀을 보여주는 이곳은
1세기경 비너스의 사제이며 부유한 여성이었던 에우마키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약물을 비롯한 다양한 직물 제조와 거래를 위한 건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문틀의 화려한 문양의 파사드로 62년 폼페이 대지진 이후 설치했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한 꽃 모양의 조각이 무려 2000년을 이어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본단차 거리. 이 아래를 향해 곧게 뻗어 있는 거리는 아본단차 거리로 폼페이의 주요 도로 중 하나였습니다. 포로와 연결되는 시작점에는 포로가 보행자 전용 구역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차단석이 세로로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차단석 바로 앞 내리막길에는 물건을 상하차하기 쉽게 평지를 만들어 두었으며 마차가 다니는 차도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가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차로를 구분하는 표시석을 잘 살펴보면 당시 마차의 말을 묶어두던 구멍을 파놓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수도가와 두 번째 수도 사이의 차도 왼쪽 바닥에는 집장촌이 있음을 알리는 남금 모양을 바닥에 표시해두어 처음 폼페이를 찾는 외부 선원들이 쉽게 집장촌을 찾을 수 있게 한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차도를 잘 살펴보면 중앙 지점이 높으며 옆으로 가면서 조금 낮아지게끔 되어 있으며 차도의 양 모서리 쪽으로는 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끔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당시 로마에서 설치해 주었던 당시의 수도가 복원되어 있으며 동상의 입에서는 물이 나오던 모습과 아래에는 물이 고여 동물이 마시거나 생활용수로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창촌. 루파날라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폼페이에서 목욕탕 시설들과 함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무역과 향락의 도시라고 불리는 폼페이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건물로 바로 매매춘이 이루어졌던 집창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수기에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긴 대기를 하여야 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곳으로 당시 매매춘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본단차 거리에서 이곳으로 오는 길의 왼쪽 건물에는 뱀의 형상을 그려두었습니다. 뱀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건강을 상징하는 동물로 지금도 앰뷸런스의 표식에는 거의 다 뱀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뱀에 그려진 붉은 벽을 가진 건물은 바로 직업 여성들이 생활하던 숙소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공식적인 직업이었던 만큼 세금을 냈던 흔적과 당시 생활을 적어둔 일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나 간이 음식점 형태의 건물 앞에 삼거리의 코너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이 바로 루파나레이며 작은 돌침대가 들어서 있는 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방의 문 위에는 다양한 행위를 그려놓은 프레스코가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는 보다 빠른 회전을 위해 그려진 자세로만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당시 방 주인의 특기를 그려놓았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추나를 그려놓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림은 상당히 퇴폐적이며 민망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동성 간의 행위와 다수의 관계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스타비안의 목욕탕. 포로에 있는 목욕탕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목욕탕으로 기본적인 구조나 방식은 비슷합니다. 중앙에 위치한 넓은 운동장에서는 운동을 하고 탈의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냉탕을 방문하였다가 사우나와 온탕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으며 규모는 포로의 목욕탕보다는 컸지만 보존 상태는 조금 미흡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욕탕을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과학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 저장소에서 물을 퍼오는 것부터 아궁이를 이용한 사우나 시스템 천장에 맺히는 이슬방울을 다시 모으는 능력, 열탕에는 냉수 분수를 만들어 수증기를 빠르게 응결시키는 방식 등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무려 2000여 년부터 활용했던 고대 로마인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소극장. 전형적인 로마식 극장인 테아트로 피콜로, 즉 소극장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데온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오디오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이곳은 주로 대형 오페라나 연극보다는 음악 콘서트나 신앙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극장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양식보다 무대는 더 커지고 관객석이 반원을 넘어서 자리하지 않도록 하는 로마식 극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무대와 객석은 천막으로 덮여 실내 음악당을 구성하였습니다. 무대의 바로 앞 평지 공간은 오케스트라라고 불렸으며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곳은 당시에 귀족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극장의 재미 요소는 바로 하울링을 직접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없을 당시 정확한 소리의 전달과 에코 효과를 보기 위해 음원으로부터 나가던 소리는 관객석의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며 하울링, 즉 소리의 울림 효과를 가지게 되었고 과학적인 계산을 통해 그 지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무대의 중앙이었던 지점은 지붕이 없어지고 일부 벽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현재 오케스트라의 중심에서 소리를 크게 내어보면 당시의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그리스식 극장과 로마식 극장의 비교는 다음 장소인 대극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극장. 테아트로 그란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곳은 로마 극장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을 가장 잘 보기 위해서는 계단형 객석을 통해 최상부로 올라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상층부의 객석에 오르면 극장의 전체 모습과 함께 폼페이 유적지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극장은 크게 그리스식과 로마식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연의 언덕을 이용해 극장을 만드는 방식이 그리스식이며 직사각형의 건물을 만들어 반원 모양으로 객석을 배치하고 가장 앞에 무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로마식 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식은 객석 위주로 보다 많은 관람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반원보다는 조금 더 큰 각도로 약 240도 정도이고 그에 따라 무대가 조금 작았던 것에 반해 로마식은 객석은 180도를 한계로 삼아 무대가 조금 더 넓어지고 길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반원과 조금 더 원에 가까운 모양을 만들어서 빈 공간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극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카비아라고 불리는 일반 관람석, 귀빈용 평지 관람석이자 합창부가 노래를 부르던 무대 앞 평지인 오케스트라, 무대의 배경이 되는 프로스케이온, 그리고 무대인 풀피툼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대극장은 복원이 되지 못한 입석인 3층과 일반 관객이 보는 2층, 그리고 다시 부유층이 앉아보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벨라리움이라는 이동식 천장이 있었으며 이는 고대 극장을 완벽한 실내 극장으로 변모시켜 주었습니다. 무대와 객석 사이에 위치한 오케스트라는 그리스식의 원형에서 반원형으로 변형되었으며 합창단은 연극의 전체가 아닌 휴식 시간에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바로 앞에 출입구 위에는 황제나 통치자를 위한 특별석이 위치되어 있었으며 무대의 뒷배경은 점차 화려해지며 연극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점차 상승하게 되었고 왕궁이나 대저택들의 입구를 형상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동행이 있으시다면 오케스트라에서 동전을 살짝 떨어뜨려 보면 객석의 끝에서도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한번 실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각회랑. 대극장의 배경 뒤로 위치해 있는 이곳은 극의 중간 휴식 시간에 잠시 산책도 하고 사교의 무대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후 검투가 유행하며 검투사의 숙소와 운동을 하는 장소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넓은 사각 정원을 둘러싸고 늘어서 있는 도리아 양식의 기둥과 지붕의 형태입니다.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지배도시로 로마와 거의 같은 권리와 시설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수도입니다. 수원지로부터 수도교, 즉 물을 운반하는 다리를 통해 폼페이의 집수장으로 모인 물을 사용하게 해주었지만 이탈리아의 무더운 여름은 완벽한 건기로 낮에는 물이 거의 내리지 않고
밤에 가끔씩 비가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한 빗물을 받기 위해 폼페이의 지붕 형태는 건물 내부로 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끔 기울어져 있고 그 안에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저수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 아닌가 합니다. 그와 함께 지붕이 복원되지 않은 공간을 살펴보면 벽면에 나무 기둥을 박아두었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폼페이의 사각 회랑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남부 이탈리아의 뜨거운 햇볕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지붕을 보행 통로가 있는 회랑에 덮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의 곡물 저장소 옆, 바실리카의 2층 구조로 남아있는 법정 등을 생각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큰 볼거리는 없지만 이곳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장소입니다. 무려 2000년 전부터 이곳 폼페이는 향락의 도시였던 장소들이 많이 발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장촌이 있으며 극장에서 공연을 즐기고 검토 경기를 보며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던 모습과 목욕 문화가 발달되었던 모습 등이 지금의 한국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던 순간 많은 이들은 이 자연재해가 향락에 빠진 폼페이 시민에 대한 신의 엄벌이라고 생각하며 금욕의 바람이 로마에 잠시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